반갑습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의 이해,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영주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주동이라는 지명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지명이 없어요? 자, 삼신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봉래, 영주, 방장. 자, 우리 민족의 기원이 되는 삼신산의 지명 가운데 두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하나는 영도 봉래산과 봉래동이라는 지명이고, 하나는 이곳 중구의 영주동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죠. 왜 선조들이 이곳을 영주동이라고 지명을 했을까? 아마 구한말에 이곳에 있었던 선현들께서 아마 이 마을이 마치 우리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즉 민족 문화의 어떤 태동지로서 보았던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일제 시기에 보면은 이 영주동은 이 부산의 3대 빈촌 중에 하나로 나와요. 영주동에 소위 살리마을이라 그래서, 살리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잘 쓰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산골짝 마을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영주동은 영주터널이 우리나라 최초의 터널이라는 이러한 어떤 근대의 자부심도 있지만, 조선 후기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초량 외관이 설관될 때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초량객사라 그래서 왕의 전패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한 상징성인 객사가 영주동에 설치되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이 이 초량객사에 먼저 숙배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대청동의 연양대청에 가서 하선년, 즉 먼 백길을 오는데 수고했다고 해서 이 하선년을 베풀었던 이런 뭐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 후기 초량객사가 있던 시기에 이 영주동은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놓았던 그런 아주 엄숙하고 숭고한 성스러운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근대 개항이 되면서 초량객사는 회찰이 되게 되죠. 왜? 그 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이 왕이 통치하는 기능들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보다 먼저 근대 개항이 되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 서구의 문물들을 이 땅으로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요구사항들이 많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관아체제, 뭐 군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회철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83년이 되면은 부산 세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산 감리소라는 업무가 맡게 되죠. 그전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래부사가 모든 것을 통치하던 시기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문물들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교역,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을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감리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소 감리관은 중앙의 이제 외무대신의 지휘감독하에서 부산항의 각국 영사와 교섭하면서 부산 항내에 일어난 사물을 관장하는 일, 그리고 이제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또 보호하고, 게다가 이제 부산항과 관련된 어떤 재판소의 판사 업무까지 그렇게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소 판사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 형사사범이라든지 일반 어떤 민사 이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되는 이런 판사 업무였죠. 그래서 이제 동래 감리소 인근에는 별도 감옥소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를 판화감옥소라 그래서 지금 봉래초등학교 인근에 있었습니다. 왜? 감리소가 초량객사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감리소 인근에 있었고, 여기에 감리소에 나중에 부산항 경찰사무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 11월 16일, 이날 우리 민족으로서는 치욕적인 날이었죠. 뭐 흔히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들은 표현하지만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강제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해서 동래 감리소 업무도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12월에 설치된 부산의 이사청이 동래 감리소의 사무를 이제 뺏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뭐 외관은 일본 정관거리주로 이제 변모가 되게 되고, 일제의 이제 간섭으로 우리 전통 관아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영주동은 조선시대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근대 개항 이후까지 많은 애환을 지니고 있는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근대 개항과 더불어서 영주동 지역에 이제 주거지가 형성된다. 이것은 왜 그랬나 하면은 과거 조선시대에는 초량의 상해문 안쪽에 있는 홍성방 신관 이 자리에 설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관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문이었죠. 물론 이제 외관 내에 수문이 있었지만 이 수문 밖을 건너서 외인들은
이 역관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영주동에 있었던 성신당과 비닐원에 일본인들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성신당 비닐원 그리고 객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 동네부사 권위진 시대에 이때 전부 다 설문 밖으로 쫓아내고 여기를 이제 일반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도록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근대 개항과 더불어서 설문의 기능, 가치 효용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설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설문에서 용두산에 이르는 지역을 이제 그 과거에는 설문에서 통제되었던 것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게 됩니다. 이 민가들이 하나 둘씩 이제 다시 생겨난 것은 이제 1880년경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1882년에서 3년경에 촬영된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촬영한 것인데 이 영주동 언덕에서 과거 객사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때쯤은 감리서가 되던 시기였죠. 감리서와 초량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주변에 가옥들이 점차 늘어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96년에 개교한 사립개성학교도 이 영주동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인가는 1895년에 받았지만 정식 개교는 86년 3월 1일에 입학식을 가지게 되는 이 사립개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근대식 교육,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인 정관거류지였던 용두산 일원과 그리고 청관거류지였던 초량 사이에 형성된 조선인 부락으로서 영주동은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어쨌든 옛 초량객 사터가 부산항 감리서가 되면서 주변에 이제 초량 지역에는 초량 마을이 형성되고 또 일본인 정관거류지로 통하는 영성고객거리 인근에 부락이 형성되면서 영주동 일대도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동은 근대교육과 부산 상업 회의소의 출발지가 또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복례초등학교가 1896년에 문을 열지만 과거 초량회관 시기 민간인 출입이 이제 통제되던 설문이 폐지되면서 이제 일대에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게다가 이제 초량 객사를 비롯한 성신당과 비닐원 같은 동네부 관할 소속 건물들도 회철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제 변경돼 가면서 이제 근대도시로 서서히 발달해 가죠. 자, 이러한 시기에 영주동이 한강 이남에 최초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이제 근대교육기관이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수신사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오신 박기종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분이 실제로 설립한 학교였어요. 그분 외에 5분이 모여서 이제 학교를 설립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근대 산업을 일으키는 원천이 교육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근대 교육을 하는 사립개성학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사립개성학교를 왜 이 영주동에 설립했을까? 이 장소는 그 지금 복례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130m 떨어진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한쪽은 초량외관, 한쪽은 청관거리가 이래 있다 보니까 일본과 그 중국에 우리보다도 대륙으로서 땅이 컸거나 아니면은 일본은 이제 먼저 개항이 되었던 선진한 이런,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다양한 문물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길목 중간에다가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 고무적인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세력의 힘과 농간을 학생들이 보면서 민족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장소에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판단합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지교를 만들게 되죠. 밀양에도 그렇고 경주에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진에도 지교를 만들어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 교육을 확산시키는 데도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공립 실업학교를 만듭니다. 즉 고등교육, 상업이라는 고등교육을 시키는 학교까지 만든 것이 나중에 해방된 뒤에 부산상업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개성학교가 되었지만, 이러한 이 확장상을 이제 나타내는 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영주동은 부산 지역 상공업의 대표 단체인 부산 상공회의소 발상지, 이것도 영주동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주동의 역사를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기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영주동이 어쨌든가 조선 전기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이렇게 해서 영주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 영주동 역사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이제 초량 객사가 이곳에 있었다. 이 객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관아는 기본적으로 동헌, 서헌, 객사를 갖춰야 됩니다. 동헌은 이 지방 고을 수령이 직접 직무를 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서헌은 지방 수령의 이제 개인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객사는 기본적으로 좀 특이한 그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은 약간 높고 양쪽에 양익사라 그러죠. 여기는 마치 날개처럼 된 곳은 약간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꾸미느냐? 중층을 높게 한 것은 이곳에는 조선국왕의 전패를 놓는 자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니까 지방 수령들이 요즘처럼 뭐 국무회의 연다고 호출하면 한두 시간 내에 모여지겠지만 그 당시에 부산에서 한양을 가는데 빨리 가도 열흘 걸렸던 이런 시기다 보니까 지방 수령들이 매월 초하루 보름에 왕의 전패에 이 예를 올리고 스스로 이제 고을을 잘 다스리겠다는 다짐, 뭐 국가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최선을 다함을 맹세 다짐하던 이런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양쪽에 있는 익사청, 즉 날개처럼 달렸던 익사청은 중앙에서 오는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이 관청을 오는 사람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온돌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던 이런 겁니다. 어쨌든 복례초등학교가 옛 초량객사가 자리했던 곳인데 조선 후기인 1678년에 두모포회관, 즉 수정동에 있던 두모포회관이 초량회관으로 이전해 오면서 여기에 이제 객사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건국 이래 역대 국왕의 전패를 모셨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일본의 어떤 관리라든지 사신들은 제일 먼저 이 국왕의 전패 앞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놓고 숙배를 올리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근대개항 후에 객사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부산항 감리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동래부 재판소가 여기에 또 합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항 경찰서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1912년에 사립개성학교가 1909년에 여기에 이제 부산 실업학교가 생기면서 이 초급 교육기관이었던 개성학교를 이 과거 객사, 과거 감리서 자리였던 복례초등학교로 옮겨가면서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성신당과 비닐원이라는 또한 이제 동래부 소속의 중요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문 안에 있으면서 외관과는 떨어진 곳,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원이 직무를 보던 건물인데 이곳에는 이 일본어 통역을 맡아도 외관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동래부 소속 관리들은 일본어를 별도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다 보니까 이 역관들이 통역을 하면서 일을 성사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통역관이 임관들의 거처여서 여기를 임력소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위치는 이제 복례초등학교 서북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주 일동 동사무소와 그 영주 성당 일대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외교관이자 일본어 통역관인 이제 훈도, 부산의 훈도는 이제 외학 훈도라 그랬습니다. 일본인을 상대한다고 훈도의 집무소 및 숙소였던 성신당이 있고, 그리고 훈도를 도와서 외관에 가는 사무를 맡아보던 이제 별차라는 직책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던 곳이 이제 비닐원이 있고 그 외에 역관이 있는 유원관, 통사청, 통인방, 사령방 뭐 이런 대일외교 실무자들의 숙소가 여기에 별따로 있었다 그럽니다. 성신당과 비닐원은 처음에는 민가를 빌려서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역관들의 업무가 그다지 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만 필요할 때만 역관들이 통역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09년, 그러니까 조선 숙종 35년에 권이진이라는 분이 이제 동래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이 역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즉 외인들과의 또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어떤 외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거처지가 너무 노초한 걸 보고 이 대대적인 신축을 한다 그럽니다. 이후에 이제 1727년에 이분이 이제 신축한 이후에 이제 역관의 훈도였던 이 현덕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두 건물을 또 다시 대대적인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조 때에 또 1800년에 개축을 하면서 보수한 건물만 16칸, 새로 지은 건물이 68칸, 이러면서 새로운 세 가지 청사가 이제 구비되었다. 뭐 이렇게 지금 기록에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현덕윤이 새로 지은 건물은 이때 이제 일본과의 교린, 즉 이제 이웃과의 이제 이 소위 교류를 하는 걸 교린이라 그러죠. 외교의 근간이 이제 성신에 있으다. 그러니까 이 정성을 다하고 믿음에 그 근거를 둬야 된다. 이래서 여기에 성과 신을 다한다는 뜻으로 성신당이라는 이제 당호를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현덕윤을 비롯한 이후에 많은 동래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성신당에 여러 기문들을 지었다 그래요. 어쨌든 현덕윤이 이제 성신당이라고 짓고 난 뒤에 대마도에 이제 기실로 있던 아미노모리 호슈라는 사람이 재판 차회로
이 부산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분이 1729년에 외관에 파견돼 와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이 현덕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이 양국 간의 교류를 이 성과 신을 다한다는 의미로 성신당을 지었다는데 굉장히 감동을 했다 그래요. 사실 이분은 이제 그 전에는 조선과의 교류를 굉장히 폄하를 했다가 마침 이제 1729년에 재판 차회로 와서는 이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 1730년 8월에 성신당 기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신교류의 상징으로서 이 건물이 굉장히 또 유명해졌다. 근데 이분은 이 기문 속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개 교린의 도는 성신을 앞세운 후에야 가히 무사함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성과 신뢰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내세웠다는 거죠. 사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외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던,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외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외관은 계속 지속했던 이런 역사들로 봤을 때, 이 아무래도 이 호시우가 가지고 있는 성신당이라는 이 당호에 이분이 감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그동안에 많이 익어갔다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성신당을 통해서 만난 역관 현덕윤과 그리고 아무래도 호시우 두 사람은 이후에 3대에 걸쳐서 그 서로 간에 이제 지방 간의 우정을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만났던 1700년대 초반에 역사적인 어떤 기억들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부산 지역민들이 현덕윤을 기리는 송독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실물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송독비가 아마 과거 성신당이나 비닐은 주변에 어디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일대가 전부 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회철되어서 이 비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이 점차 이제 회철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성신당과 비닐원도 아마 1909년부터 시작된 영선산 척평공사 이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정정교린지, 그러니까 1802년에 조선시대 외교관계를 엮은 이제 정정교린지에 의하면은 성신당의 크기는 내사 안에 있는 건물이 8칸, 중행랑이 6칸, 중문이 1칸, 대청이 9칸, 그리고 마구가 2칸, 행랑이 10칸, 대문이 1칸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비닐원의 경우에는 내사가 9칸, 그리고 이제 행랑이 6칸, 마구가 2칸, 중문이 1칸, 대문 1칸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사의 경우는 비닐원이 성신당보다도 1칸이 큰 규모로 이렇게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영주동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근대 개항이 되면서 영주동 일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펴볼게요. 자, 부산항 감리소가 과거 초량회관 자리에 생겼다 그랬죠. 1876년 병자소조약, 뭐 흔히들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는, 우리로서는 뭐 억지로 강제 체결한 조약이었죠. 부산항은 조선시대 외관시대와 다른 이제 이 외교적 국면을 이제 맞게 됩니다. 개항 때문에. 그래서 외관을 폐기된 상황에서 개항장의 외교 통상 관련 업무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우선은 일본, 나중에 미국, 영국, 독일과의,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1883년 개항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기구로서 부산과 원산, 인천 3개 개항장에 감리서를 두게 됩니다. 부산 감리서는 초기에는 이제 동네 부사가 이 감리 업무를 같이 겸업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외교와 관련한 어떤 실무들은 이게 전문적인 어떤 업무 역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7년 뒤인 1890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감리 업무를 보는 감리소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95년에 이제 지방제도 개편으로 5월 1일 일시 이제 폐지를 합니다. 5년 만에 이제 폐지를 하죠. 그러다가 1896년 8월 7일,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이제 감리관 1명과 추사 3명을 로서 이제 부산의 외교 통상 사무를 관장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 흔히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치욕적인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가 부산 이사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부산항 감리서는 어쨌든 옛 초량객사 자리, 전 복례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감리서가 있을 때 감리 업무도 보지만 여기에 조선인 감옥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물론 동래부에서 관장하는 동래부 감옥소가 있었지만 개항장 감옥소가
별도로 있었던 거죠. 조선인들이 개항장에 있어서의 어떤 이 법에 어긋난 짓을 했을 때 여기에 가두는 곳입니다. 복례초등학교 아래 모퉁이의 식당 건물이 과거에 그 개항장의 조선인 감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 기록을 보면은 이사청 감옥소 혹은 뭐 사카노시타 즉 파나 감옥소 이렇게 불렀답니다. 왜 여기를 파나 감옥소라 불렀나 하면은 영주동 일대가 과거 성신당 비닐원이 있던 이쪽 뒤쪽 언덕이 굉장히 조금 경사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모도 호텔에서 영주 터널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길 아래에 있었는데 이쪽 일대가 지금은 도로가 돼서 우리가 느끼질 못하지만 과거에는 이 언덕 경사가 심해서 여기를 파나 감옥소 사카노시타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형사 관할권조차도 일제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 의사청에서는 1909년 현 대신동 서부경찰서 자리에 별도의 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함께하는 교도소를 합서를 하게 돼요. 여기로 이 사카노시타 이 감옥소가 옮기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총 감옥을 이제 여기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청동에는 사실 일본인 감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 리모델링에서 지은 뮤 호텔이 과거에 일본인 감옥소가 있던 자리였는데 이 감옥소와 사카노시타 그 감옥소를 합치해서 1909년에 서대신 경찰서 쪽으로 감옥소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서는 대신동 감옥소 그러면은 삼익 아파트를 기억하시죠? 삼익 아파트는 나중에 1923년 4월에 현재 삼익 아파트 자리에 감옥소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서부경찰서 자리에 있다가 간 것입니다. 그러다 부산형무소는 1973년에 동대신동 시대를 마감하고 사상에 있는 주례구치소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을사늑약 이후로 이제 재판 업무도 일제가 관장을 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재판소 구성법에 의해서 개항장이었던 부산에는 당시 이제 동래보관할 동래감리서에 합설된 부산재판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과 같은 개항장 재판소는 일반 지방재판소와 달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민형사상 사건까지도 이제 재판하는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됐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관찰사, 목사, 감리 등이 이제 판사를 겸임하고 따로 전임법관을 두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법과 관련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통감부 시대를 맞게 되면서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법과 감옥제도가 일본에 위임이 돼버려요. 더욱이 이제 한일합 병탄 1910년에 있었죠. 이후로는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사법제도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뭐 몇 년 전에 영주동 동래부 재판소라는 이제 현판이 있는 사진을 이제 제가 하나를 입수했는데 아마 1908년경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한일병탄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이어서 그래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부민동의 이 부산구 재판소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1911년 1월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영주동 복례초등학교 인근에 동래감리소에 합설되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재판자주권을 행사했던 부산재판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05년 11월 8일부터 처음부터 변호사법이 이제 제정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끝에 현석권이라는 변호사 사무소 현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1910년 6월에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그래서 감옥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봐지는 거죠. 어쨌든 동래부 재판소는 초량회관 시절 초량객사가 있던 곳에 이 개항 후에 동래감리소가 설치되었다가 감리제도가 폐지된 후에 그 자리에 설치됐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항 경찰서도 함께 있었던 거죠. 자, 동래상호회의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 전통적으로는 보부상, 뭐 보따리상 혹은 등심을 지거나 머리에 있는 보따리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던 데서 근대 개항이 되면서 소위 각 항포구에는 선박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의 객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매매를 주선하고 이제 구문을 받는 이른바 객주라는 제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객주는 뭐냐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량의 물건을 자기가 모르는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 실정도 모를 뿐 아니라 단기간에 물건을 팔 수 없을 때 그 지역의 객주라는 어떤 상인들을 통해서 위탁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객주는 물건을 가져온 상인들 혹은 뭐 선상 혹은 객상들을 물건이 판매되는 동안에 이제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물건이 팔릴 때까지 이분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89년 기록을 보면은 부산에만 44명의 객주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 객주 가운데는 원산에서 부산에 온 객주들도 꽤 많았던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89년 7월 19일 날
일본 상인 자본에 대응한 민족 상권을 이제 수호하고자 모은 지역 객주 즉 상인들 중심으로 부산 객주 상법회사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니까 일본과 어떤 그 옆에 이제 청관의 어떤 중국인 상인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미 그 상업회의소와 같은 어떤 단체를 가지고 우리를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가지는 상인들이 이분들을 대응하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조직한 것이 이 객주 상법회사, 이것이 만들어진 게 1889년 7월 19일이었다 그래요. 이때 아마 조사된 것이 객주가 44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후에 1895년 11월 10일에 법률 제17호로 상무회의소 규례를 제정 공포하게 되고 이 법령의 공포와 때를 같이해서 당시 부산항 경무관으로 있었던 박기종으로 하여금 영업세 징수명령을 정부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박기종은 그 객주들로부터 이 공사비를 이제 기부받아서 상무소를 만들게 됩니다. 왜?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은 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를 이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상무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899년에 개정 공포된 이제 상무회의소 규례에 따라서 부산 객주 상법회사를 상무사로 고치고 이 부상들을 이제 통합을 했다 그럽니다. 이에 개정 공포된 상무회의소 규례에 따라서 부산 객주 상법회사는 상무사로 이제 고쳤다 그랬죠. 당시 이제 부산 상무사는 이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상업회의소의 어떤 역할보다도 일반 시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901년에 공표된 상무협회 규칙에 따르면은 부산항 객주회의소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산의 상인단체가 근대 상업회의소 구실을 하게 된 게 이때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회의소 구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객주상업회의소가 1908년 8월에 동네 상업회의소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되는데 한일병탄 직전에 어떤 다급한 어떤 경제 환경과 상인 조직 활동을 촉구하는 정책과 여론이 이제 고조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동네 부인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업회의소 사업 목적은 각 객주업, 중매업 그리고 재봉업자들로 하여금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상업 발달을 이제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회의소 창립되면서 그 장소를 지금 영주동 625번지 일대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9년 1월에 이제 순종 임금께서 영남 지역 순회를 하게 되죠. 이때 순종 임금께서 부산에 들렀을 때 동네 상업회의소에 500원을 희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상업회의소 활동이 1909년경에는 매우 활발했던 것이 아닌가. 왜? 순행을 왔던 임금께서 이분들을 직접 격려하고 하사금까지 내리셨다는 것은 이 상업회의소 사람들의 활약상을 그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동네 상업회의소가 근대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거의 1910년경 한일병탄 이후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이규정이라고 이분은 일본의 유학생으로 갔다가 자기 형의 부탁으로 부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제 사셨던 곳이 복례 초등학교 앞에 사셨다 그러는데 형님 집 앞에 집을 따로 짓고서 한일병탄 되던 해부터 원래 이제 벼슬길에 있다가 물러나서 부산에서 이 상업회의소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 이후에 이제 부산 최대 인쇄소인 경남인쇄주식회사가 현재 복례 초등학교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쇄소도 창립을 하게 되었다가 가정사정으로 1923년에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는 초량에서 있던 객주들의 사설금융계의 하나인 일기포를 맡아서 운영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업회의소 부대표 역할까지도 맡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규정도 이 영주동 지역의 상당한 근대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15년에 조선 총독에 의해서 그 조선상업회의소령 공포로 인해서 1916년에 조선과 일인이 통합하는 상업회의소로 개편되면서 민족계 상인단체는 해산되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적 부침 속에서 46년 해방된 이후죠. 임의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 동네 상업회의소에서 부산상공회의소까지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근대개항기의 사립개성학교 설립이죠. 1895년 이전, 그러니까 사립개성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이제 부산교육은 향교나 서당에서 이제 한문을 가르치는 구식교육이었죠. 그런데 일찍이 초량외관의 소통사로 활동했던 박기종 선생이 1895년에 초량지역 유지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5명 본인을 비롯해서 모아서
이제 근대 학교 설립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 박희종 선생은 이제 육군 예비상무학교 교사를 지냈던 아라나미라는 일본인과 의논을 했다 그래요. 뭐 의논할 때 뭐 연가대에서 만나서 의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현재 복례초등학교 남쪽으로 한 120m 떨어진 자리에 육계동에 건물을 짓고 96년 2월 14일에 개성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이 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그래요. 개성학교 설립은 부산 지역의 신교육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신교육의 효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인을 위한 초등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100여 명을 모아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후에 많은 지교와 보조학교도 설립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1909년쯤 되면은 공립학교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로서는 더 이상 이 개인적 재정을 부담하기에 학교 운영에 이제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학교를 이 부산보통학교로 개칭해서 공립학교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기의 설립자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의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해 9년경에 실업학교령이 내려져요. 새로운 교육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설립자들이 물론 이때는 박희종 선생은 돌아가십니다. 1907년에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고등교육기관인 즉 처음부터 나라의 경제 부를 위해서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 실업학교를 만들어서 상업에 학생들을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부산 실업학교를 1909년에 개교를 합니다. 역시 사립개성학교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그러니까 사립개성학교와 부산 실업학교가 같이 있게 돼요. 그러다가 1912년에 이 사립개성학교는 복례초등학교 자리, 즉 그러니까 과거의 초량기획사에서 감리소가 1910년 한일 병탄으로 인해서 감리소 기능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빈 건물로 이전하게 되고 부산 실업학교는 공립실업학교로서 개명을 하고다가 1923년에 이 옛 부산상업고등학교 지금 서민 롯데백화점 자리로 이전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제2상업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부산상고가 단감동으로 이전한 후에 개성학교라는 인문계 학교로 변했죠. 사립개성학교는 이제 복례초등학교로 이전해서 부산 복례 공립심상소학교가 되었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복례국민학교, 그러다가 96년에 초급 학교 교명 변경이 있었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때 복례초등학교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복례초등학교는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영주동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산항은 근대 개항 이후로 여러 번의 매축에 의해서 항만으로서, 즉 항구도시로서 부산을 갖추게 됩니다. 일제 시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매축은 1902년부터 시작되었죠. 부산 북항 매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1907년부터 또 북항 2기 매축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난공사 중의 난공사가 즉 쌍산이라고 불렸던 영주 사거리에서 대청로에 이르는 해안으로 돌출된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관산, 하나는 영국 영사관산으로 불렸던 산이었죠. 근데 이 산을 깎아내리면서 산이 있었던 자리를 이 평지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깎아낸 토석으로 부산항 앞바다를 메꾸는 사업을 1909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로 많은 사람들 인명이 손실되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왜 이 산을 깎아야 됐을까? 부산항은 사실은 북쪽, 동쪽, 서쪽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남쪽이 바다로 열려 있는데 여기에는 영도라는 천혜의 방파제와 같은 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구로서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지가 거의 없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항만 배후기지를 만드는 데는 불가피하게 산을 깎거나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쌍산을 착평하는 공사에 착수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정광거리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 산으로 인해서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첫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1905년에 이 개통된 경부선 열차 같은 경우에 초량역의 역사를 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쌍산 착평 공사를 실시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북항 2기 매축 공사, 세관 설비 공사 이런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때의 중앙동 지금의 교보생명빌딩과 무역회관 빌딩 자리에 부산역을 이제 옮겨오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쌍쌍작평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1909년부터 12년 사이인 1910년에 부산역이 중앙동의 역사를 완공하는 것도 뭐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쌍산작평공사로 인해서 중앙동에서 초량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토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새마당이라 불러서 오랫동안 초량의 새마당 예식장도 그 지명을 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산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초의 기록인데 초량 화집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임소로 넘어가는 언덕 오른쪽에 고실이 있고 물가에 이르면 옛 석비가 있는데 이관 때 이 언덕에 수세관이 내려와 개시해 가지고 오는 물품의 지세를 징수하였다고 하며 그 수문에서 징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세청이라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면은 임소로 넘어가는 언덕 오른쪽에 고실이 있고 임소로 넘어가는 이제 같으면 임소는 이제 역관청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언덕에 고실 옛집이 있다. 그리고 물가에 이러면 옛 석비가 있는데 아마 이 석비는 약조 제찰비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세관이 내려서 개시를 하고 오는 물품 징수했다는데 수문에서 징수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 약조 제찰비가 있던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청이라고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영주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영주도에는 약 한 1,500세대가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시장만 있었는데 규모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동 주민들이 부산부에 이 공설시장 설립을 진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에 영주정 시장이 탄생이 되는데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은 35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부산부에서 영주정 공설시장을 야시장을 겸한 시장으로 개설할 설계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야시장일까? 아마 공설시장을 조성하면서 이제 이 야시장을 겸한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 야간에도 이 일대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 노무일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데에 뭐 배려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야시장을 겸한 시장으로 개설을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37년 기록을 보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270평에 이르는 시장 상가 건물 모두가 소실되고 100여 입주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다라는 게 나옵니다. 뭐 화재 이후에 이제 시장은 재건에 착수해서 다음에 6월 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23일 날 남불로 6개월 가까이 빈 공터로 있다가 시장 상가 건물을 다시 지어서 8월에 재개장했다. 2달 만에 재개장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피란 수도 시절에는 사실 이 영주동 산자락 일대에 굉장히 많은 피란민들이 살게 되죠. 지금의 영주 아파트 이론도 다 피란민들의 주거지가 나중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되는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굉장히 이 영주시장도 성황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영주터널로 인해서 시장 앞 도로가 확장 공사가 되면서 시장이 양분이 되는, 그래서 한쪽은 초량방면 쪽에는 새 영주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게다가 이쪽 주민들의 주거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시장이 위축되어서 지금은 거의 시장의 기능보다는 시장 상가 건물 안에 칼국수점으로서 그리고 김밥집으로 유명한 뭐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중구의 전통시장으로서 이 명맥을 가지고 있는 영주시장이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과정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부산 요새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진해만 요새사령부는 일제가 1904년에 로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진해를 군항으로 만드는, 물론 이제 가덕도 외항포 포대도 만들었지만 로일 전쟁 이후에는 진해만의 이제 요새사령부를 만들고 진해만 일대,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 가덕도에서 진해만에 이르는 일대를 수비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들어서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그런 야욕들을 가지고 1940년에 부산 요새사령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자리가 현재 코모도 호텔, 영주동 코모도 호텔 자리에 이 부산 요새사령부를 만듭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방공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45년 해방되기 직전까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부산 지역에 여러 곳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현재 동영로 17번지 일대에 일본군이 미군 공습을 피하려고 파놓은 지하 방카 형태 방공호가 있고 4m 높이의 환기통도 있었지만 이 환기통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방카 형태의
방공호는 약 한 100평에 이른다고 그래요. 일제 말기에 만들었던 방공호가 해방되고 귀한 동포들이,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이 방공호에 빛도 새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도 없는 반지하 방공호에 약 24가구가 살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여고 주차장 아래 개인주택에도 보면은 이 방공호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곳은 아마 당시 요새사령부 사령관 관사에 딸린 관사지 방공호가 아닌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지금 영주동과 동광동 일대에 세 곳의 방공호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주동에 영주터널 오른쪽 위에 영주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배수지는 1942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배수지를 42년에 만든 것은 이곳에 인구 급증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이 배수지가 있던 산은 오랫동안 주민들을 박가이산이라 불렀다 그래요. 왜 박가이산인가? 일제 시기에 하자마 후사타로라는 박간방태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으로서 일제 시기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일제 시기 부산에 이제 3대 재벌이 있죠. 박간방태랑, 그리고 대지충족, 그리고 향초원태랑, 이 3대 재벌 가운데 이 박간방태랑, 하자마 후사타로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서, 그리고 정미업으로서 굉장히 큰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의 땅이어서 박간산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한국전쟁 피란 시기에 대부분 이제 학교들이 미군들이나 유엔군들 거처로 썼죠. 이때에 이제 복례초등학교도 이 박간산에 피난학교를 만들어 놓고 지냈다라고 그럽니다. 자, 돈이 이제 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량을 중심으로 한 객주조합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초량의 용량이 이 영주동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례권번이라는 기생조합이 1922년에 생겨납니다. 원래 복례권번은 1915년에 이제 초량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 복례권번 소속 기생들이 영주동과 초량 일대에 위탁 판매를 벌이는 이제 객주업자들, 그리고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내려온 동해안의 명태와 북어를 파는 이런 상인들을 따라서 이제 술 시중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복례권번 기생들은 대부분 영주동에 살고 있다가 결국 22년 12월 30일에 복례권번을 만들게 돼요. 이때는 아마 초량보다는 영주동 쪽이 더 활기를 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39년 조합원 수가 약 70명이 웃돌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1944년 3월 달에 이 전국 예기 영업 폐지 조치를 일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자, 영주동에 장춘여관이라는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관은 경남 지역에 살던 젊은 친구가 농촌에서 이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시로 와야 되겠다, 이래서 부산으로 왔다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이 여관에서 이제 이 시중을 드는 일을 하다가 워낙 이 사람이 친절했대요. 성실하고 친절하다 보니까 손님들로부터 팁을 또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과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돈으로 여관을 열었는데, 이 여관이 장춘여관이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관이 왜 유명한가? 25년 4월 달에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동아대 박물관 자리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청이 이곳에 오니까 경남 각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도청의 업무를 보러 오게 되면은 당시 교통난으로 사정으로 봐서는 부산에서 1박을 하게 되고, 자연히 조선인 관리들이 이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게 되는데, 이때 이 영남여관 바로 아래쪽에 영정 전차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도청에서 전차를 타고 오면은 이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이 장춘여관의 유명한 것은 중간을 마당으로 놓고 디귿자에서 미음자에 가까운 형태로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에서 나오면은 조선인 마당과 같은 나무들을 볼 수 있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결국 2009년경에 폐업을 하고 지금은 거기에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영주동에 관한 많은 기사들 가운데 살리마을에 관한 기사가 다소 나옵니다. 이 영주동 지역의 자연마을로 나타나는데, 1920년대에 이곳에 약 100여 호, 500여 주민들이 있었지만 34년도에는 1,500여 호, 7,000여 주민이 살았다. 그러니까 20년대와 34년, 약 15년 사이에 가구 수가 약 1,400호에 인구가 약 6,500명이 늘어나는 그 정도로 영주동이 활개를 띠고 있었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대부분 부두일이나 아니면 직인일로 보내는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빈민가 세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해방 후에는 귀한 동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특히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이 일대에 가세를 하면서 오늘날 영주동이 1, 2동으로 나누어질 정도의 큰 동이 되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부산의 학고방의 대명사였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리 마을만 있은 게 아니라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게다가 여기가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 아동들을 위해서 산리야학과 진수학원이라는 두 야학교가 있었는데 이 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월사금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행상대라 그래서 야간에 아이들이 이제 찹쌀모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주점이라든지 가게를 다니면서 여기서 모은 돈으로 학교 운영했었다 하는 이런 기록도 나타나는데 이 산리야학의 경우에 40년 2월 달에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모두 소실되었다는 안타까운 신문 여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영주도의 역사와 문화 이제 해방 후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근용 외과라고 있었습니다. 중구로 188번 길에 위치한 영주교회 도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자, 이 이근용이라는 분이 왜 유명한가? 이분은 경성의학 전문 학교를 거쳐서 일본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외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귀국 후에 그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유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영주동에 그 이근용 외과를 이제 개원했는데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선 사업을 펼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60년 5월 달에 부산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특히 유명한 것은 이분의 아들인 이해랑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과 더불어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한국의 연극계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랑 연극인의 아버지 이근용 부산시장이 있었던 이근용 외과가 영주동에 기억해야 될 인물이자 그 병원 공간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뜯겨져서 공터로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유엔로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엔로 그러면 남구 유엔 기념공원 일대를 생각하지만 중구에도 유엔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영주 터널 입구에서 코모도 호텔을 올라가서 중구청에 이르는 길을 유엔로라 불렀다 그래요. 왜 여기를 유엔로라 불렀냐? 자, 코모도 호텔 자리가 2차 대전 말기까지 부산 수비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해방 후에는 여기에 귀한동포 숙소로 썼다가 한국전쟁 시기에 국군 제12연대가 이곳에 주둔하게 됩니다. 자, 전쟁 시기에 이 코모도 호텔로 올라가는 이 길이 도로 포장이 되지 않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군용 트럭들이 이것을 올라가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군에서 이 도로를 군사 차량 도로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깔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면도로에 생긴 최초의 아스팔트 도로인데다가 유엔군이 깔아줬다 그래서 여기를 유엔로라 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주동에는 부산 최초의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터널은 이 일제 때 만들었던 통영 해저터널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해저터널이고 일제가 만들었고 영주터널은 해방 전에 일제가 이것을 터널을 공사를 하다가 태평양 전쟁 때문에 중단하고 있던 것을 해방 이후에 이 터널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이 터널을 공사를 다시 재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60년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61년 8월에 준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개통식을 하는데 이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개통식 테이프를 끄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터널로 인해서 그동안에 대신동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시악산과 구덕산에 막혀서 안골 동네처럼 되어 있던 것이 이 터널로 인해서 이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숨통이 돼서 대신동 일대가 굉장히 번화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부산 중구 역사와 문화 8번째 시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